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제 자체가 가볍진 않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형태로라도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어제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그 기사가 뜬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파리 협정 결국에는 탈퇴했습니다. 탈퇴했고 하지만 뭐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옳고 그름 뭐 좋고 나쁜 건 아니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주 정부가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게 승소를 해서 주 정부에서는 또 그 기후 공시 의무화가 꾸준히 진행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어제 좀 가장 뜨거운 이슈였었습니다. 저희 탄소중립 연구원이랑도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각설하고 저희 탄소중립 연구원을 소개를 드림과 동시에 LG 사이언스파크랑 어떤 실증을 했고 그리고 저희 회사 아까 조책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전 계열사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어떤 실증이든 프로젝트든 진행이 가능할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저희 탄소중립 연구원 비전이고요. IT 기술력을 통해 기업의 넷 제로를 선도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긴 한데 뭐 유럽, EU에서는 CBAM이 제일 시끄럽죠. 23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시범 적용으로 진행하고 26년 내년부터는 본격 적용해서 인증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CBAM 관련된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톤당 한 5,000원 정도 부과를 19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호주도 톤당 가격은 지금 안 적혀 있긴 한데 그러니까 호주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니까 CBM이랑 거의 유사한 규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ETS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수출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어떤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 규제고 칠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14년도 도입해서 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뭐 한 6,000원 정도 톤당 6,000원 정도 하는데 특이한 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온실가스만 하는 건 아니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같은 환경세에 가깝다고 저는 좀 보여졌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규제들이 진행이 될 때 탄소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지 않나 싶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CBAM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올해까지 전환기간이고 지금 확정 26년도부터 본격 적용 확정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분기마다 3개월마다 템플릿을 지금 제출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긴 한데 올해도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고객사분들도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템플릿을 작성을 해서 요구하는 본인 고객사든 집행위 측으로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제품, 복합 제품을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려 하는데 단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 됩니다. 스코프 1, 2의 생산량으로 나눈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복합 제품인데 복합 제품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제가 마우스 올려놓은 전구체 물질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업스트림 계산을 해야 돼서 이게 LCA랑 CBAM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긴 한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공급망 대상으로 데이터 게더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CBAM 제품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9단계 정도로 저희는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수출한다고 CBAM에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CM코드 기준으로 우리가 CBAM 적용 대상인지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경계를 한번 설정하고 물질 보고 결국엔 CBAM은 카본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원을 확인하고 이 5번째 부분이 사실 가장 이슈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로 온실가스를 측정하면 뭐 문제될 건 전혀 없는데 스코프 3도 마찬가지지만 제품 단위로 뭔가 내재 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로케이션이라고도 하는 할당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잘 적용해야 된다는 수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인지 복합인지를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고 산정 방법론 기준으로 사실 CBM 같은 경우는 그 집행위에서 템플릿을 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산으로 가지 않고 그 템플릿 기준으로 최대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산정 방법론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유형별 배출량을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제품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CBM이 결국에는 돈 관련이기 때문에 내재 배출량은 사실 관심이 없으세요. 저희 고객사분들도 보면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탄소 중립도 뭐 신자본주의, 뭐 ESG 경영이라는 표현들은 많은데, 제가 쭉 한번 산업계를 돌아다녀 보면 결국엔 C레벨 인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C레벨 분들이 반반도 아닌 것 같고 한 2대8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한 20% 정도는 거의 뭐 최태원 회장님 사고방식 비슷하게 이건 진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한 80% 정도는 아직까지 뭐 지켜봐야지 뭐 이거 꼭 해야 되나?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럼 돈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내재 배출량은 관심 없으실 수 있으니까 돈을 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지 예상 시나리오라도 한번 짜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 관점에서 산정식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 내재 배출량이라는 걸 계산하고, 그리고 EU ETS 무상 할당량을 빼줍니다. 공정하기 위한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EU 영 내에 있는 제품들은 무상 할당을 해줬는데 너네한테 탄소세를 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니까, 오케이, 수출 업체들한테 무상 할당량은 빼줄게. 빼주고 우리 수출량을 곱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EU ETS 기준으로 돈을 곱합니다. 다만 너네 나라에서 제출한 탄소 가격은 빼주겠다는데, 지금 기지불 탄소 가격이라고 보통 불려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 말이 쉽지 사실 저게 좀 가장 이슈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 나라에서 지불하는 탄소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한전에 제출하는 그 전기세, 그러니까 전기 고지서에도 사실 환경세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세 같은 것도 포함을 하라는 거냐? 아니면 우리 배출권 거래제 같은 ETS 같은 것만 유상할당도 없는데 한국은 유상할당 같은 걸 포함하라는 거냐라는 게 이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행위에서 권고하는 시나리오 기준으로 제가 일단 가지고 왔고, 무상할당량은 BM 개수, 그리고 EU ETS 무상할당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네 나라에서 지출한 기지불 탄소 가격이라는 건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과 무상할당과 똑같이 BM 개수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U ETS 무상할당량 같은 경우에는 BM 개수와 무상할당 비율을 일단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BM 개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업종별 평균을 내서 유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은 제가 그 4기에 적용된 정유 쪽 BM 개수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0.0228 톤 CO2 EQ 톤, 그리고 무상할당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확정이 됐죠. 26년도에는 2.5% 정도 줄여서 97.5%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서 34년도에는 0%, 그러니까 무상할당 0%니까 유상할당 100%. 그러니까 배출권은 무조건 돈을 받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지불 탄소 가격 시나리오도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그리고 무상할당 BM 개수로 일단 계산을 하게 되는데, 참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IEA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2050년도의 표준화된 배출권 가격이 $250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톤당. 굉장히 비싼데 톤당 30만 원 정도를 가정했을 때 한국 배출권의 가격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한 9,500원 정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9,500원에서 25년 동안 30만 원으로 오르는 시나리오. 그리고 유럽 ETS는 2025년 기준으로 한 11만 원 정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1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오르는 기준.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저희 한국의 탄소 배출권이 중요하니까 9,500원에서 유럽의 그러니까 배출권 상승률로 올랐을 때, 그리고 $250, 30만 원으로 오르는 걸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4기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무상할당량 비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환경부가 똑바로 일을 해야 될 텐데, 현행 유지를 하면 2050년까지 그냥 무상할당 100%. 다만 우리도 유상할당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별로 10% 축소를 하든 20% 축소를 하든 30% 축소를 하든 그 시나리오. 그리고 벤치마크 개수도
한국 벤치마크 개수가 좀 이슈가 많아서 유럽 벤치마크 개수 기준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 벤치마크 개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5% 했을 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고객사 모사 그냥 내재 배출량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수출 톤당 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정도의 수치인지 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작년 기준 정유 4사의 수출량이 한 2.5억 배럴 정도고 이게 배럴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톤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톤 정도 됩니다. 3천만 톤을 당연히 정유 4사가 골고루 수출했다고 가정하면 700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출당 9만 원이면 한 6,300억 정도 됩니다. 6,300억이 또 그 계열사 분들마다 좀 스케일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작년 정유 4사 중 한 회사의 수출액이 30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1% 정도 비율이 됩니다.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 2.1% 그냥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절대로 만만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CBAM 관련돼서 뭐 업종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철강이랑 알루미늄은 그렇게까지 예민한 이유가 원가에도 지금 반영이 될 수준으로 그 비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LCA라는 그 분석 기법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회사고 지금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LCA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고 넷제로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업을 하지만 LCA 관리에 대해서 좀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BAM도 전구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스트림 계산을 하는 게 결국에는 LCA에 관련된 얘기고 CSRD에서도 지금 환경 분야, 인권 분야에서도 환경 분야도 내재 배출량을 산정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LCA 얘기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자동차와 사프, 항공유 쪽에서 그 바이오 비율로 계속 계산을 하려면 LCA 기준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항공유 업종에서는 지금 LCA가 굉장히 또 예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마지막 제가 준비한 규제였던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시점상 좀 남아있어서 CBAM이나 스코프3 하나 더 있다. 스코프3나 CBAM보다는 좀 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무서운 규제 중 하나인데 그 ESPI, 에코디자인의 그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그 수출을 할 때 요구 조건을 보시면 제품 생애주기 동안의 뭐 내구성, 그리고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그리고 환경 발자국 등을 그러니까 여권처럼 이름처럼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그들이 차용을 했다라고 저도 보는데 그 여권처럼 제품에 붙여서 수출을 하라라는 규제입니다. 이게 제가 왜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업종을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전방위적인 모든 업종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식자재랑 하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2가지 정도의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적용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DPP에서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를 제가 좀 형광색으로 칠해왔는데 환경 발자국을 요구를 하고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제품 정보를 제출을 하라고 있는 상황이고 시점을 보면 올해 25년도까지 마련해서 지금 계속 뭔가 업데이트는 되고 있습니다. 27년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DPP에서 얘기하는 환경 발자국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LCA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면 보통 탄소 발자국이라고 부르는 LCA의 국소적인 결과인 기후, 그러니까 CO2EQ인데 CO2EQ뿐만 아니고 원래 LCA는 뭐 오존, 대기질, 수자원, 토지자원, 수질, 생물 다양성, 인간 독성, 인간 건강 등 좀 전방위적인 환경 영향들이 나오는 분석 기법이고 지금 DPP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 환경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LCA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DPP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 발자국들을 제가 다 가지고 온 건데 그냥 LCA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가장 피부에 와닿으실 스코프3 관련해서 그냥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스코프3는 저희 얘기를 좀 하려고 LCA랑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원부자재, 에너지, 업스트림 운송, 그리고 사업장 발생 폐기물 정도고 보통 중간재인 경우에는 크레이들 투 게이트까지 하고 최종재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뒷부분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우선 크레디트 게이트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4개. 저희가 먼저 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드린다라는 부분이고, 스코프 3 계산하는 방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북에도 잘 적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GHG 프로토콜에서 얘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행사 사전에 질의를 몇 개 받긴 했는데, 그 질문 중에, 먼저 공개를 해도 되나? 그냥 막 하겠습니다. 그 질의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알겠는데, 지금 적혀 있는 거 보면 좀 표준화된 내용들이긴 하니까 알겠는데, 업종별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냐? 업종별 특수성이라는 게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종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못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코프 3는 업종별로 특수성이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탄소중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넷제로와 관련된 전 방위적인 비즈니스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4꼭지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스코프 3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해왔던 업체들이 가장 많지만 탄소 배출권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DPP 같은 대놓고 LCA를 하라는 규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LCA 체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BAM 관련해서도 EU 수출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CBAM을 선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꼭지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SP랑 뭘 했다는 거야. 저희가 사실 이거 소개하러 온 거긴 한데, 좀 소개를 드리면, 오늘 담당자 송책임님도 와주셔가지고, 최대한 좀 와닿는 수준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가 여기, 마곡 사이언스파크 대상으로 단지 탄소 배출량 시스템으로 2023년 7월부터 실증을 진행했었습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그리고 슈퍼스타트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실증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시스템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지금 위기관리팀 측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탄소 배출량만 하기에는 좀 욕심이 난다. 그래서 24년도 작년에 확장을 해서 전 방위적인 환경 지표들까지도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한 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탄소 배출량만 하지 말고 모든 환경 지표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부분으로 하나 확장을 했고, 그리고 2번째는 실증할 때는 저희 DP3, 그 ISC 있는 DP3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전 부지 다 하고 있습니다. DP2, 뭐 DP2, DP25 다 진행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DP3에서 시작을 했다가 DP2 뭐 이렇게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지표들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스코프 3가 아니긴 한데, 왜냐하면 환경 지표들까지도 좀 집어넣다 보니까 스코프 1, 2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스코프 3를 포함하는 뭐 잔반, 취수량 뭐 온갖 거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지표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고, 저희가 그 LGSP 대상으로 진행한 솔루션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그나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모든 지표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부지들이나 건물들, 계열사들이 있어서 그 대시보드 형태로 우리가 목표 관리가 잘 수행이 되고 있나 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왼쪽 내비게이션 쪽을 보시면 엑스포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솔루션의 가치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솔루션의 기능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거고, 2번째로는 이건 좀 그러니까 좀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긴 한데, 보고를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각 지표들별로 목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혹은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같은 거를 좀 집어넣어서 엑스포트, 그러니까 보고를 잘 하기 위한 엑스포트 기능까지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 지표들, 그 탄소 배출량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환경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에너지 밸런스라고 각 그 지표들별로 우리 건물이나 부지나 계열사별로 뭐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각화된 형태의 기능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실증 사례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 회사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탄소중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T 기술력을 통해서 기업의 넷제로 선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1년도 5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LCA라는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고 2021년도만 해도 LCA라는 게 뭔지 모두가 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선은 뭐 산업부나 국토부나 환경부 혹은 UN 대상으로 B2G 사업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요. 다만 2022년에서 3년도 정도부터 비즈니스들 쪽에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여러 업종들 대상으로 B2B 확장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탄소중립연구원 같은 경우는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가치 제안을 좀 드리고 있냐면 뭐 스코프3 가이드북도 직접 발간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IT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IT 전문성이나 탄소 넷제로 관련된 전문성이 보통은 좀 파편화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뭐 대기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재가 어느 정도는 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신시장인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IT 솔루션 납품이라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내재화된 부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내재화를 해서 컨설팅적인 부분이나 IT적인 부분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질문 주셨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뭐 여러 업종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계공학 사람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좀 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레퍼런스 하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UN 유럽경제위원회라는 곳에서 자동차 LCA 표준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탄소중립연구원이 서울대학교랑 같이 국내 협의체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올해 드래프트가 나올 상황이고 국가별로 이 드래프트를 차용해서 지금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좀 난리가 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LCA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좀 수그러든 상황이고 UN 측에서 올해 드래프트가 나오면 내년부터 국가별로 드래프트를 차용해서 규제화하겠다라고 지금 다들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쪽,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정도긴 하니까 그래도 유럽이 탄소 관련된 거를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쪽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카테나엑스라는 그 풀 서플라이 체인 LCA라는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인데 그 카테나엑스 룰북도 저희 드래프트에 어느 정도 차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된 부분은 이거는 그냥 그 질문 주신 분이랑 다이렉트로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리고 IMDS라고 하는 자동차에 되게 특이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업종 불문 자동차에만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머티리얼 데이터 시스템인데 그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그 납품 데이터를 올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IMDS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PCF 기능을 출시를 해서 모든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체들이 PCF를 올리면 그 제작사들이 그걸 게더링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LCA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파이프라인을 그 구성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GS 칼텍스나 동성 케미컬 그리고 LG 사이언스파크 구축을 했고 뭐 등등등 진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부분, 그러니까 이 업계 관련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스코프 1, 2, 3랑 그 뭐 PCF나 LCA나 여러 용어들이 좀 그 난무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뭐 제가 교육을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일단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스코프는 사업장 단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공장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LCA는 제품 단위라서 제품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스코프 1, 2, 3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스코프 1, 2, 3로도 볼 수 있고 LCA나 PCF 프레임워크로도 볼 수 있게 최대한 그 용어 혼선이 있으셔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케미컬은 뭐 석유화학 관련이긴 한데 그러니까 크레이들 투 게이트로 진행을 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 쪽으로 확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뭐 LGSP랑 이런 걸 진행을 했고 저희 탄소중립연구원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그래도 좀 여러 분들이 점심시간 할애하셔서 와주셨으니까 제가 가설적으로 생각을 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탄소중립연구원은 스코프3, CBAM, 기존 G2G,
그리고 LCA를 그러니까 넷제로와 그러니까 간접적인 건 없죠. 넷제로와 직접적인 부분들을 다 솔루션화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당연히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감축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결국엔 디지털화 관련해서는 운영 비용 축소가 있긴 합니다. 스코프 3도 지금 기존에 엑셀로 하고 있는 저희 여러 고객사분들을 보면 뭐 난립니다. 뭐 LCI DB 그 버전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활동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운영적인 비용 축소 측면에서는 당연히 디지털화를 고려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인증 관련해서도 EPD를 받아와라, 뭐 검증을 받아와라, 뭐 온갖 뭐 인증, 검증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국제 표준으로 최대한 디지털을 해놓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커스텀을 하면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마다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제가 오늘 오면서 LG 같은 경우는 특히 마곡은 그 모든 계열사 연구소가 그 입주해 있는 곳이니까 LG 계열사는 너무 대기업밖에 없잖아요. 중견 없잖아요. 그래서 LG 계열사 분들 대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자동차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이거 대회비는 아닙니다. 대회비가 아니어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SR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좀 중기적인 단중기적인 그 로드맵을 세워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4차년을 좀 쪼개서 그러니까 목표는 명확합니다. 본인들의 최소 1차사 정도는 알아서 LCA, PCF를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3년도부터 24년, 올해 25년, 26년에는 컨설팅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서 협력사들이 알아서 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계열사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자동차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제품의 LCA 혹은 PCF를 산정할 때 1차 데이터가 당연히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스페라나 그 에코인벤트나 국가 LCA DB는 뭐 거의 안 쓰니까 그 두 개를 쓴다고 하더라도 수출할 때 그걸 검증받는 과정에서 2차 데이터에서 1차 데이터로의 전환 얘기는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1차 데이터로의 전환 로드맵을 어떻게 세우실지가 사실 가장 키포인트이긴 합니다. 그 부분을 현대자동차처럼 뭐 거의 1년에 몇십억씩 쓰면서 하는 컨설팅이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로드맵을 세우고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는 고민은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